안녕하십니까.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석현입니다. 현재 지금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박동열 교수님과 그리고 이상민 박사님 이 두 분을 모시고 프랑스 저출산 위기 극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두 분께서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박동열 교수님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박동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이상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불문학 교육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프랑스 사상가인 자크 엘리를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펴내고 계십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 주목하셨는데요. 왜 프랑스일까요, 교수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 아시다시피 68 혁명을 통해서 성해방, 여성해방에 대한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됐고요. 그리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일과 가정이 병립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가 보니까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1.65명까지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굉장히 놀랬고 적극적으로 가족 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출산 휴가를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화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수당들을 지불하는 정책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폈죠. 그러다가 보니까 2010년에는 2.3명까지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냈죠. 그 이후는 조금 프랑스가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하향되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유럽의 1위까지 한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저출산 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이 프랑스이군요. 그러면 현재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계 출산율이 1.7명 정도 되는 건데요. 아마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 자체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도 1.7명대니까 우리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면 프랑스와 한국이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3050 클럽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30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말하고요. 50은 인구 5천만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7개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죠. 이민자 1세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2세대와 3세대는 아주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최근에 인종 갈등 문제로 격렬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말 이민자 문제는 정말 심각하군요. 네, 이민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미만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처럼 10% 이상이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도 도닥칠 문제고요. 따라서 3050 클럽 국가에 속한 국가다. 그 다음에 이민자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는 여건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비슷한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출산율에 주목하신 거군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주요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그 초저출산이죠. 이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런 모순이 쌓이다 보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탓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예.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그 현상 그 어떤 그 이면에는 그 근본적으로 그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스스로들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이런 것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어떤 안정을, 사회적 그 안정을, 경제적 안정을 그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 사회는 결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그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 가정에 대한 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도 좀 바뀌었다라는 것에도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성공과 그리고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정을 그 갖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라는 것이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결혼의 장점보다는 결혼의 단점들이 많이 그들에게 부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의 기회가 있는 청년들보다도 결혼의 기회가 없거나 결혼을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그 요인 때문에 결혼을 부득이하게 못해서 비혼으로 남는 이것이 그런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고 쓰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표현은 아마 유엔 인구 기금이 펴낸 2023년 세계 인구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일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한국에서는 지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교육비가 굉장히 과중하고 그리고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이러한 그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보면 남녀 간의 소득의 그 격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집값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다든가 그리고 그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 간의 그 임금의 차이가 있는 어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그 이분화된 이러한 구조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직장에서 그 쓰도록 이렇게 수용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아니했던 이런 분위기들 이것이 아마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 고려해 보면 출산의 권리를 빼앗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교가 사라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요. 전국 대학의 무려 50%가 절반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도 합니다. 네, 2040년에는 그 지방대학의 최소 50%가 이상이 사라질 그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의 추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학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쏟아붓더라도 사실상 지방대학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그 글로컬 2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지방대학을 그 세계 유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글로벌과 로컬 합친 말이겠죠.
근데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아무리 재원을 쏟아붓더라도 어떻게 대학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이게 교육부가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재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에 큰 위기가 먼저 닥쳐오겠다. 예, 실제로 닥쳐오겠다는 지방 대학은 뭐 외국 유학생 아니면 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지방 대학은 외국 유학생이 없으면 이미 벌써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국내 학생들이 채워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조조출산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아, 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신호탄이 지방 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네, 그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그 매개가 아마 지방 버스 터미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방 버스 터미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과도 이렇게 워크숍으로 교외 지역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 버스 터미널이요 굉장히 남루하고 예. 거진 이제 그 없어질 직전에 있는 예. 것을 좀 봅니다.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터미널이 아니라 이런 그 가게 같은 데서 버스표를 그렇게 파는 분위기로 바뀐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교통 약자들, 예. 노인분들과 같은 교통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지방의 소도시, 특히 외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 소멸이 갈수록 가속화되겠네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도 그 소멸 지역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놀라운 일이죠. 예. 부산까지 그렇습니까?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부터 시작된 이 초저출산 여파가 정말 심각합니다. 수도권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들도 줄고 사회가 늙고 내수시장도 침체해서 나라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빠르게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본은 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현상을 한국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였던 일본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20권 바깥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뭐 경제 성장률이 하락된다든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라는 여러 그 이유를 좀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그 위축을 받은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훨씬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고 산업 기반도 단단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앞으로 그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뛰어넘는 한국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이렇게 사실 비관적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초저출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게 정말 우리의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책임진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출산 장려금과 비슷한 제도인 프랑스의 가족 지원금.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출산 장려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국은 말 그대로 그 출산 장려금은 말 그대로 단순한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처럼 지급하는 거죠. 이제 프랑스는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제 가족 지원금이 다음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즉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아이의 양육과
행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어른을 위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성격을 띤 가족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예, 먼저 거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했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어 가지고 사회적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들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금은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냥 걸쳐 주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제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의 가족지원금 제도가 소득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요.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제도들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 프랑스에 그 아이를 낳고 크레쉬를 보내서 그 이 프랑스에서 가족 수당을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프랑스는 가족 수당 기금이라는 가족 수당 전문 기관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그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가족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죠. 물론 저희 나라도 그 아동수당 명목으로 취약 전까지 그 수당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수당의 액수가 굉장히 들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좀 더 두세 배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 들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렇게 돌봄이 확대돼서 아동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은 프랑스에서는 가족 수당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그 부양 가족으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부양 가족으로 남아 있는 그때까지 을 우리나라도 좀 아동 수당으로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국가의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가족 정책 예산에 더 충분히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마도 프랑스가 GDP 대비 가족 정책 예산 비율이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족 정책이 프랑스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저출산 위기 이런 것들이 그 1990년대 초에 어떤 절정에 그렇게 이르다가 결국은 가족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떤 국가의 최고의 최우선 정책으로 이렇게 설정하면서 그러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을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프랑스 사회에서는요, 미혼부, 미혼모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또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 생소한데 이 보호출산제와 연관된 말일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직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맨 먼저 일단 그 보호출산제는 프랑스와 독일에 도입돼 있고 출생통보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도입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출산보호제를 도입할 때 국회의원이 거의 다 찬성을 했는데 진보당의 한 의원만이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출산보호제를 도입할 여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우선 그 출생통보제는 당시 영아 유기와
출생 미등록 아동 살해 사건이 빈발했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출생 통보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그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 사각지대가 되는데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보호출산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그냥 저출산 위기라는 시류에 떠밀려가서 그냥 도입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호출산제라는 게 시류에 떠밀려서 아주 졸속으로 도입된 거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호출산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프랑스에서는 그 보호출산제를 익명출산이에요, 익명.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일단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병원 의료팀이 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까지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병원 의료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작하는 지역 상담 기관이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사회아동보호사라는 데서 보호를 합니다. 거기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자매 입양을 보낼 때까지 그 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보살펴 주는 거죠.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도지사나 국가피후견위원회가 특별 후견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산모 아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정신이 된 것이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이처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출산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산모 아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양육을 보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이든 동거든 뭐 동거계약이든 나중에 뭐 팍스가 나올 겁니다만 동거계약이든 간에 어떤 상태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국가가 철저히 보호를 하고 양육을 책임집니다. 멋지군요. 프랑스에는 정말 그럼 다양한 양질의 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곳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런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 프랑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 육아 지원 체계, 그것은 이제 크레슈라는 곳인데요. 아마 이 크레슈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크레슈에 아이를 보내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봤지만, 그 크레슈가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어떤 요구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이렇게 보육 서비스를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부모들이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일 경우는 특별히 어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이런 것 맞춰서 크레슈가 다양하게 그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종류도 다양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크레슈가 이렇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1990년대에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프랑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어떻게든 크레슈를 이렇게 그 확장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거진 사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둘러보면 크레슈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접근성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프랑스의 출산율의 증가는 이런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한 결과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공공성을 강화시켰던 그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크레슈를 통해서 여성들은 그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80%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돌봄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돌봄 서비스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어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돌봄 서비스와 프랑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한국에도 그 늘봄학교가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갔죠. 뭐 아주 진전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늘봄 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 돌봄 서비스의 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가 활동 센터입니다. 상트르 데 로아지르라는데 이 여가 활동 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동이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하교를 할 때 부모가 이제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거의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가 활동 센터로 데려가서 거기서 부모가 데려올 때까지 맡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데려올 시간에 여가 활동 센터로 와서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센터는 학교 휴업일에도 아동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만이 이런 늘봄 시스템을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학교에서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다른 기관에서 주말, 공휴일, 방학 가릴 거 없이 아동이 거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가활동센터는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예. 있겠습니까? 아동에게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참여와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돌봄 기관이죠. 센터 프로그램에는 뭐 스포츠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여가 활동, 뭐 연극, 문화체험, 생태 체험, 산책 활동 이런 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야외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 거죠. 특히 여기 안에 이제 거기 아니마떼로 해가지고 보조 교사들, 돌봄 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늘봄 시스템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학교 안에 그냥 아동들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활동센터는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니마떼르라는 보조 인력 요원을 갖추고 있고 아주 다양한 인력 풀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 인력 절반 이상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정말 부럽습니다. 프랑스의 제도가 정말 부러운데요.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내 활동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랑 그 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들을 거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안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사범대 교수로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과의 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긴장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급식이 프랑스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질의 보장들 그리고 어떤 그런 관리 감독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교육 주체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특히 학교 급식, 여기에 제가 끌리는데요. 자, 학교 급식을 맡는 식으로 사회 공동체가 아동을 키워 나가는 거군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책임이 교육 주체에게만 너무 쏠려 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듭니다.